우리 딸이 결혼했을 때 저는 진실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남편 이종호 씨가 남긴 제주도 해안가에 8천만 달러짜리 해변 별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뒤 제 세 사위 민준이 변호사를 옆에 두고 제 부엌으로 걸어들어와 그 별장들을 제게서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우뚝 서는 조용한 강인함과 정의를 믿으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살아 숨쉬게 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침묵이 저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말입니다. 이야기는 딸 서연이의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성대한 피로연이었죠. 샹들리에와 윤이 나는 나무 바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음악은 부드러웠고 웃음소리는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드레스에 달았던 코르사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저를 어디에 앉혔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14번 테이블, 비상구 근처 하얀 난초로 된 키 큰 기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드레스 주름을 다듬으며 제 드레스 가운을 입고 방으로 들어오는 딸 김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눈부셨고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공유될 사진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마치 잊힌 존재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려진 제 테이블에서 그래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저도 박수를 쳤고 축배를 들 때 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열이 났을 때 밤새도록 침대 곁을 지켰던 모든 해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그녀의 아기 침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숙제를 채점했던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투명인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 정호가 평생의 노동으로 지은 별장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별장들을 바람과 소금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간의 건축 계약 폭풍 후 복구, 그리고 땀이 제주도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일련의 부동산들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각 중사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 이름을 중심으로 한 신탁으로 모두 이전해 놓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마지막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십 년의 노동으로 굵고 굳은 살 박힌 그의 손이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으며 거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언젠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결혼식 일주일 뒤 제 현관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갓 사위가 된 민준이 잘 가려진 셔츠를 입고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련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가족에게 속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게 되셨으니 중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려고 들렀어요. 안전을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그들은 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고
김이 여전히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나무 테이블 위로 밀어 보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포괄적 위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미소 지으며 가볍게 서류철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서연이와 저는 어머니가 잘 보살핌 받으시도록 남편분께서 남기신 별장, 은행계좌, 그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 숟가락이 찻잔 옆면에 부드러운 금속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제 안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호가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을 저에게서 빼앗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바라보았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다시 한번 저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야 변호사의 서류철이 밀려온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저는 67세입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첫 문장을 읽는 법, 종이 위에 사과를 세는 법, 그리고 교실 앞으로 나가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인내는 제 직업이었고 존엄성은 제 나침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우가 한때 바다 유리라고 불렀던 옅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평범한 2층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셔터는 흰색이지만 페인트가 가장자리에서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장미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몇 년 전 정우가 제게 만들어준 덩굴 시렁을 따라 장미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장미들은 고집이 셉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봄이 되면 젊은 시절 우리가 했던 맹세를 떠올리게 하는 향기를 풍기며 다시 피어납니다. 제 집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주전자는 수년간의 사용으로 윤이 나며 난로 위에 놓여 있고 찻잔 한 줄이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복도 선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는데 정호 씨가 건설 일을 하던 시절 현장을 오가며 생긴 흠집이 많은 그의 오래된 금고입니다. 그 금고 안에는 증서와 문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말린 사진들, 정호가 출장 갔을 때 쓴 편지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보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금고입니다. 저는 그 금고 열쇠를 제 카디건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그것은 노쇠로 되어 있고 크기에 비해 무거우며 제 체온으로 따뜻합니다. 가끔 불안할 때면 마치 정호의 손을 다시 잡은 것처럼 그 열쇠를 손에 꽉 쥐곤 합니다. 그 열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안심시키는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저는 차를 끓입니다. 습관처럼 두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지만 한 잔만 마십니다. 김은 위로 부드럽고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빈잔은 올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2년간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침묵 속에서도 제 손을 잡았던 정호의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저를 지탱해 줍니다. 이 집에 혼자 있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호는 모든 의미에서 건축가였습니다. 단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과 꿈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계약들, 데크 수리, 지붕 교체로부터 시작해 해안가를 따라 더 큰 프로젝트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람과 소금의 맞설 직들을 짙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요. 바람과 소금이야말로 어떤 벽이든 진정한 시험대지.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들보를 따라 손을 훑으며 마치 벌써 바다가 자신의 작품에 도전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부산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일련의 해변 별장들을 지었습니다. 호텔도 번지르르한 휴가용 임대주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이었고 하나하나가 견고하고 단단히 뿌리 내렸으며 허리케인으로 시험받고 그의 손으로 직접 수리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람과 소금의 집이라고 불렀고 마치 자신의 노동의 자식들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일은 느려졌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목재의 무게나 바닷바람에 쏘는 듯한 아픔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걱정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신탁문서를 금고에 넣던 밤을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밭았지만 그의 눈은 30년 전 비계 위에서 제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결단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그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그의 맥박이 제 손바닥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것만 약속해줘. 내가 내게 남긴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꼭 해야 할 때까지는 이 별장들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야.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의 증거라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지나치게 조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 서연이는 항상 저와 가까웠고 저는 그녀가 다른 어떤 사람도 저를 존중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호는 제가 감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장례식 후 집은 벽이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미는 그래도 피어났고 주전자는 여전히 휘파람 소리를 냈으며 복도에 놓인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것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8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문서들의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존엄성, 독립성, 그리고 저의 미래의 열쇠였습니다. 가끔 늦은 밤에 저는 테이블에 앉아 한 손에는 노스 열쇠를, 다른 한 손에는 찻잔을 들고 텅 빈 공기 속으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들려요, 정호 씨. 서명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의 말이 제 안에서 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난초 뒤에 숨겨졌던 결혼식. 일주일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제 부엌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는 변호사의 서리철, 컵에 부딪히는 제 숟가락의 종소리. 바로 그 순간 저는 바람과 소금의 집들이 정호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저의 갑옷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철이 제 테이블에 놓인 다음 날 아침, 저는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3번의 노크, 잠시 멈춘 2번의 노크, 문을 열자 김영희가 행주에 싼 따뜻한 냄비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버터와 옥수수빵 냄새가 작은 자비처럼 풍겨왔습니다. 옥수수빵 가져왔어. 그녀는 마치 책을 돌려주러 온 것처럼 저를 지나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도 가져왔고 뭔가 일어났구나. 김영희는 두 집 건너에 사는 제 이웃으로 저처럼 남편을 잃은 미망인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겨울에 남편 박영철 씨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문장은 짧게 말합니다. 그녀는 냄비를 제 조리대에 올려놓고 방을 훑어보더니 찻잔, 2번째 빈컵, 그리고 이제는 종이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식탁보 아래에 숨겨진 서리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식탁보를 들어 올려 굵은 글씨를 읽습니다. 포괄적 위임장. 그녀는 입을 떡 벌리지 않습니다. 단지 코로 숨을 내쉴 뿐입니다. 마치 목수가 휘어진 판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이걸 가져왔지? 그녀는 질문이 아닌 듯 말합니다. 민준이요, 변호사랑 같이요.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망치 없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걸 봤어. 그 양복 입은 남자는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더군.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차를 따릅니다. 영희는 우유를 거절합니다. 저는 옥수수빵을 자르며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냄새는 방을 법정처럼 느껴지게 하기보다는 밭이 부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고 빵 조각 모서리로 가리킵니다. 소리내서 말해봐 혜진아. 소들이 저에게 서명하라고 해요. 제가 말합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죠. 영희는 천천히 씹습니다. 그녀는 제가 발을 딛고 설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빵을 내려놓고 행주의 손가락을 닦습니다. 침묵이 족쇄가 되게 하지마. 그것을 갑옷으로 바꿔. 그 문장은 제 등골이 시작되는 곳에 와 닿습니다. 저는 몸이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갑옷. 저는 되풀이합니다. 그녀는 서류차를 두드립니다. 그런 서명은 칸 쪽으로만 열리는 문이야. 내가 어떻게 아는지 물어봐.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영희는 박영철 씨가 돌아가신 다음 봄에 대해 말해줍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매주 일요일 전화했던 조카에 대해서도요. 그는 보호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말해서 찬송가처럼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에 공증인과 꽃다발을 그녀의 현관에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망설이자 그는 웃으며 공증인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은 거실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팠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치유되었어. 다른 종류의 침묵, 방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서명했던 그런 종류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저는 제 가디건 주머니에서 노쇠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서 굴립니다. 영희는 그것을 봅니다. 그녀는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녀는 복도에 있는 금고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호 씨는 내게 종이 이상의 것을 남겼어. 그녀가 말합니다. 일어설 방법을 남겼지. 저는 창문을 통해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가 남은 삼나무로 만든 덩굴 시렁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습니다. 안전장치 효율성 오늘 정호의 말을 듣습니다. 서명하지 마. 제 가슴은 두려움이 아니라 역류함으로 조여옵니다. 민주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열쇠인 것처럼 혀 위에서 얇게 발음합니다. 영희는 마른 소리를 내며 코드숨을 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지름길이 필요할 때 가족이라는 단어를 좋아해. 열쇠는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거야. 우리는 한결같은 리듬으로 먹습니다. 조각내고 마시고 숨을 쉽니다. 영희는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듯이 사실들을 묻습니다.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어? 누가 이득을 보지? 펜이 흔들릴 때 누가 펜을 잡고 있지?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됐습니다. 제가 멈추자 그녀는 제게 목록을 줍니다. 마치 식료품 목록처럼 들려서 저를 진정시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그녀가 말합니다. 정호가 믿었던 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리고 규칙을 만들고 적어. 변호사의 상담 없이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사전에 초안을 받는다. 모든 회의는 변호사를 통해 잡는다. 그 규칙을 문 옆에 있는 카드에 붙여놔. 그들이 널 까다롭다고 하면 신중하다고 해. 저는 작고 감사한 미소를 짓습니다. 영희는 두려움을 동사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금고가 있는 선반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금고를 만지지 않습니다. 단지 존경심을 담아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금고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체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인함이 목소리의 크기라고 생각하지 그녀가 말합니다. 강인함은 서류 작업과 조용히 반복되는 경계야. 저는 서연이를 생각합니다. 옅은 강물처럼 움직이던 그녀의 웨딩 베일.
사진 작가가 어머니들을 배치할 때 저를 피하던 그녀의 눈동자를 제 입안에 옥수수빵이 소금으로 변한 듯한 맛이 납니다. 이러면 그녀를 잃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영희는 대답합니다. 그녀는 진실을 꾸미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녀에게 가장 오래 남을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지. 경계 없는 사랑은 연극이 돼. 그녀는 사랑이 실제로 어디에서 있는지 배우게 될 거야. 우리는 찻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아침은 밝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장미는 레이스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영희는 난간에 기대어 말합니다. 갑옷이 되는 게 또 뭔지 알아? 그녀는 너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은 다른 여자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요일에 모이는 교회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기 경보와 음성 비밀번호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미망인들과 할머니들. 신용을 어떻게 동결하고 해제하는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지에 대해 저는 한번 웃습니다. 그 소리에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은퇴자들의 교실이네요. 제가 말합니다. 과소평가된 사람들의 교실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정정합니다. 넌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지.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칠 거야. 우리는 편안한 고요함에 빠져듭니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짠, 내음. 누군가 열어놓은 창문에서 나는 자외선 차단제의 희미한 향기. 영희는 제 손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깔끔한 인쇄체로 쓴 전화번호가 적힌 접힌 종이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정오까지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녀가 말합니다. 그녀는 한 번 꽉 쥐어줍니다. 잉크 없는 인장입니다. 그들이 다시 오면 그녀가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문을 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전화해. 내가 내 커피를 들고 걸어갈게. 현관에 2명의 여자가 있으면 참나무보다 강한 문이 될 테니. 우리는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조리대를 닫고 옥수수방에 강통에 넣고 서류철을 빛이 비치는 곳으로 다시 밀어놓습니다. 영희는 제가 깨끗하고 느린 글씨로 인덱스 카드에 쓰는 것을 지켜봅니다. 변호사의 상담 없이 제시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의는 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초안은 48시간 전에 받습니다. 저는 카드를 문 옆에 테이프로 붙입니다. 테이프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작고 만족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챕터를 닫고 계획을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끄덕임입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듭니다. 문턱에서 그녀는 몸을 돌립니다. 갑옷 챙겨. 혜진아, 그녀가 말합니다. 그들이 서명이 아니라 한 여자를 찾게 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싱크대에 서서 찬물을 흘려보냅니다. 저는 열쇠를 만지고 카드를 만지고 금고를 만집니다. 집은 1인치만큼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닿고 전화를 집어듭니다. 최 변호사는 2번째 벨이 울리면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그날 정오, 영희가 확고한 말과 접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남기고 떠난 후 저는 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는 수년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는 개조된 벽돌집이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늦은 오후가 되면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꾸준했고 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는 2번째 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정호 씨가 저에게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이 제 음성 메시지에 뜨면 제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충실하게 그는 1시간 뒤 제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서리가 긁힌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파이들로 두툼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소음 없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에게 서류철을 밀어보냈습니다. 그는 페이지들을 넘겨보며 마치 이 연극이 이미 수십 번 상연되는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괄적 미인장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광범위한 언어, 즉각적인 효력, 안전장치 없음. 그는 날카로운 박수 소리와 함께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원합니다.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는 노스 열쇠를 꽉 움켜쥐며 그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저모 씨가 제게 서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죠. 최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목소리는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혜진 씨, 저모 씨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도 아니고요. 그것은 요새입니다. 그는 이 별장들을 마치 자신의 짓들을 짓듯이 폭풍 우에 대비해 겹겹이 강화했습니다. 그가 설정한 신탁은 단순한 법적 양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그의 돌벽입니다. 요새라니 저는 그 단어를 맛보며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것은 약탈당할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서 있을 성체입니다. 그는 아무도, 자식도 사위도, 정장 입은 낯선 사람도 당신의 동의와 법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식들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등기할 겁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용을 세 곳의 기관에 동결시켜 아무도 당신의 신분으로 계좌를 열 수 없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서연이보다 영희를 당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의료지 시설을 설정해서 아무도 아픈 것을 이유로 능력 부족을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행에 상시 규칙을 만들 겁니다. 당신의 개인 서명이 직접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게 말입니다. 저는 마치 그가 제게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아이들에게 글자를 읽는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글자들이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각 조치는 정오의 벽에 놓인 벽돌 하나와 같았습니다. 충분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마치면 당신은 그 요새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과 열쇠를 마음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제 앞에 첫 번째 양식을 놓았습니다. 제가 펜을 들자 제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민중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서연이의 숙인 눈동자가 생각났습니다. 정호의 마지막 소나기 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펜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의 선은 제가 이전까지의 모습과 앞으로 될 모습 사이의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가 들고 다니던 공중도장을 양식에 찍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건조하고 최종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쿵. 그 소리는 패배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적이고 흔들림 없는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우리는 문서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지시서, 증서, 은행, 인가서.
각 서명은 제가 몇 주 동안 참아왔던 숨결과 같았습니다. 각 도장은 마치 정호 자신이 저 너머에서 그래 이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리듬에 맞춰 또 다른 쿵소리를 냈습니다. 한순간 저는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면 어쩌죠? 민준의 말을 제 말보다 더 믿으면 어쩌죠? 최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천천히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서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사랑은 돌아올 수 있지만 한 번 침입당한 요새는 그렇게 쉽게 재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 또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아직 그것을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눈물이 제 눈을 찔렀지만 저는 그것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을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눌러 썼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시 두 장을 찍었습니다. 쿵. 우리가 끝냈을 때 테이블은 성형된 서류들로 덮여 있었고 작은 더미들이 새로운 안전의 건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그의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것들을 접수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어떤 낯선 사람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무게를 짊어져 온 것처럼 길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의 부재뿐만 아니라 종이, 잉크, 인장에 스며든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어나 제 손을 흔들었고 조용한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문을 열기 전에 저에게 전화하세요. 문이 닫히자 저는 부엌 테이블에 홀로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 주머니에 아직 남아있던 노스의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서 그렸고 처음으로 그것은 상실의 상기물이라기보다는 한 조각의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이제 공증되고 서명된 서류철에 댔습니다. 제 주변의 집은 마치 정오의 벽들이 다시 솟아난 것처럼 더 높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반응하고 흔들리고 거의 궁지에 몰린 채 들어왔습니다. 이제 인장의 쿵 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울리는 가운데 제 안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난초 뒤에 숨겨졌던 결혼식기 쪽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새를 지키는 여자였고 폭풍 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명된 서류들을 들고 제 부엌을 떠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때 저는 차가 제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살짝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드레스 치마를 다듬으며 그녀의 긴장감을 설명이라도 하려는 듯 제 현관의 장미들을 향해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녀 뒤에는 민준이 왔는데 그의 손은 그녀의 등 뒤에 가렵게 놓여 있었고 마치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그녀를 문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2번 누르도록 내버려둔 다음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예의로 무거웠습니다. 그 자체의 무게 아래에서 부서지는 그런 종류의 물은 예의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거울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들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서요. 서연이가 우리가 오자고 고집했어요. 서연이의 눈은 그의 말에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은 작았고 거의 마지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호와 제가 수십 년 동안 차를 나누며 보냈던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컵을 놓았지만 서연이만 그것을 만졌습니다. 민주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그의 손을 나무 테이블 위로 넓게 펼쳤습니다. 어머니 어깨에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별장들, 관리, 세금. 서연이와 저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서연이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제 손을 스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는 가끔 밤에 엄마가 여기 혼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며
잠 못 들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엄마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겹쳐졌습니다. 걱정이라는 옷을 입은 꾸준하고 끈질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저는 계산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투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이의 말들은 마치 차 안에서 연습한 것처럼 너무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차를 저었습니다. 숟가락이 자기의 리듬에 맞춰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교향곡의 두 악장 사이의 쉼표처럼 신중하게 길어졌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그들의 말이 들린다고요. 끈질기고 집요하지만 집의 핵심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바람. 그들의 말은 덜컹거렸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하면 삶이 얼마나 간단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는 여행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의 눈을 만났습니다. 평온하고 깜빡이지 않는 눈, 제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틀고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는 어머니가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가족. 그는 그 단어를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발, 엄마. 저희는 단지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랄 뿐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준의 미소 뒤에 좌절감이 깜빡일 때까지 저는 제 침묵의 무게가 당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연이는 손을 빼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시며 따뜻함이 제 몸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고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약속도 양보도 아닌 그저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민준의 눈은 초조함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일어섰고 서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곧 다시 들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제 벽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뒤로 문이 닫히자 저는 조용함 속에 섰습니다. 제 어깨는 편안해졌고 숨결은 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금고로 걸어가 차가운 금속 위로 손가락을 훑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열쇠가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안심시키는 단단함. 저는 텅 빈 공기 속으로 아마도 정호에게, 아마도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말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송재야. 그들은 가족을 말하지만 그들이 뜻하는 것은 소유야. 밖의 장미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줄기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희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침묵을 갑옷으로 만들어라. 저는 오늘 분노나 소리 지름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 없이 떠났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조류는 낯선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 바닥에 조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동네 마트로 운전해 갔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목록은 평범했습니다. 빵, 우유, 차, 그리고 신선한 장미가 있으면 그것도. 삶이 한결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목록입니다. 저는 떡갈나무 그늘이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드리워진 뒤편에 주차했습니다. 공기에서는 소금과 배기가스 냄새가 났고 해안바람과 도시교통의 혼합이었습니다. 차문을 잠그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웠으며 세련됨 대신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세주 너머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였습니다. 그의 등은 저를 향해 있었고
어깨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삐뚤게 놓인 카트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카디건 안에 있는 노쇠 열쇠가 마치 함께 듣는 것처럼 제 갈비뼈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민준의 말은 수면 위로 튀는 돌멩이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미 은행에 가봤어요.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을 거래요. 그 수치로는 안 된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다른 쪽에서 말하는 동안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대답은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혜진 어머니가 포괄적 위임장에 서명만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별장 두세 개를 빠르게 팔아서 대출을 갚고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린 끝이에요. 다 끝이라고요. 세상이 제 아래에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빵과 우유는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의 절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짜 걱정 아래 숨겨진 계산, 그는 살짝 돌아서며 서성거렸습니다. 네,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채권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혜진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으면 우린 모든 걸 잃는다고요. 제 말 들려요. 모든 걸.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습니다. 날 것 그대로 꾸밈 없었습니다. 그가 제 부엌 테이블에 그게 놓았던 차분한 매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남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떡갈나무 그늘 속으로 물러섰습니다. 숨결은 얕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와 마주할 수도 있었고 그가 저를 보고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무게를 느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저는 정호의 경고를 생각했습니다. 서명하지 마. 저는 영희의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침묵을 갑옷으로 만들어 저는 그 그늘 아래에 서서 민준이 저에게 의도하지 않은 진실을 쏟아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게 할게요. 그가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그분은 늙고 물러터졌어. 곧 이성을 찾을 거야. 그냥 압박이 더 필요할 뿐이야. 서연이가 도울 거야. 우리 둘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걸. 늙고 물러터진 이라는 말은 저를 축소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저약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손잡이를 꽉 쥐어 관절이 하얘질 때까지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의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보이지 않는 채로 머물렀습니다. 침묵은 제 것이었고 그것은 대결보다 강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 위에서 울부짖으며 떨어진 감자칩 봉지 근처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의 엔진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카트가 덜컹거리고 입구 근처에서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한 여자가 트렁크에 오렌지를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게로 걸어가 방금 배신을 엿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빵과 우유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식료품보다 더 무거운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친절이 가면이었다는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의 결혼은 절박함을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 심지어 서연이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증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빚, 실패, 생존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저를 그들의 구명밧줄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식료품을 조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차를 끓이며 김이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도록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두 잔을 놓았습니다. 텅 빈 잔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이것은 결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무라는 옷을 입은 절박함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노쇠 열쇠를 꺼내 찻잔 옆에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그 무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민준이 썼던 늙고 물러터진 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제 안에서 그 반대되는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서 그와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드러냈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묵은 다시 한번 저의 갑옷이 되었고 이번에는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차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트럭보다 조용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들고 서연이가 혼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걸어 올라왔고 그녀의 하이힐이 돌 위에서 망설이는 노크 소리처럼 딸깍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에 닿기 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천백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손가방을 가슴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집은 차와 정원의 장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컵을 놓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하얗게 질린 주먹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 것 그대로의 날카로운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저를 믿지 않으세요? 제가 엄마를 돕고 싶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항상 저를 믿었잖아요. 왜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은 빠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열에 떨던 그녀의 작은 몸을 제 가슴에 안고 있었던 아이. 첫 등교 날 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여자아이. 늦게까지 외출했을 때 제가 기다렸던 10대. 모든 기억들이 저를 압박했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제 품에 안고 달래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들렸지만 테이블 중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저는 제 찻잔 위에 부드럽게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는 제 손바닥 아래에서 따뜻했습니다. 제 침묵은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얻어나갔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그러는데 엄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제 남편이에요. 그는 엄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그걸 왜 볼 수 없으세요? 그녀의 말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만 바람 소리도 들리는구나. 서두르고 끈질기지만 집의 심장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바람. 마침내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믿어. 내 아빠가 내게 남긴 것에 대해 침묵할 만큼 너를 믿어. 그 결혼식 테이블에서 꽃 뒤에 숨겨져 있었을 때 내 자존심을 너에게 믿었어. 너의 삶의 일부로 여전히 나를 봐줄 거라고 믿었을 때도 너를 믿었어. 하지만 믿는 것과 서명하는 것은 같지 않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찻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야. 그것은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야. 내가 서명하면 나는 재산 이상을 잃게 돼. 나는 너의 짐이나 은행이 아닌 여전히 너의 엄마로 남아있을 기회를 잃는 거야.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그러는데 저는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은 여러 가지를 말했지. 나는 그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 그는 보살핌이 아니라 빚에 대해 말했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회사들, 그리고 내 서명을 그들의 밧줄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내가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너는 진실을 알았을 거야. 나는 알아. 그의 걱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그녀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가방 끈을 비틀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염탐한 거예요. 나는 들었을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때로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홍정 배경의 메아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 목이 조여왔습니다. 서연아, 용서는 문제가 아니야. 용서는 마음의 실수에 대한 거야.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야.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은 요새에 관한 것이지. 나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조차도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내가 너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너의 이름 위에 지붕을 덮어주는 엄마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거의 테이블을 돌아가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제 사랑은 이제 다른 모양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격을 가진 모양을. 주제적인 진실이 방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믿는 것과 서명하는 것은 같지 않다. 경계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연이는 얼굴을 들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무언가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알 필요는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야. 보호야. 그녀는 불안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제 손을 만지려는 듯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손가방을 다시 움켜쥐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말 없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복도까지 밖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습니다. 그녀의 차가 출발했고 후진하여 거리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여전히 제 손바닥 아래에서 따뜻한 컵을 만졌습니다. 저는 정호에게, 밖의 장미에게, 아마도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경계를 택했어. 사랑과 상실이 같은 숨결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경계 말이야.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안에서는 갈등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포옹하려는 어머니의 본능과 지켜야 할 여성의 의무. 저는 아직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부은 눈과 끝맺지 못한 말들을 남기고 떠난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의 장미는 바람에 창문에 스쳤지만 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고 두 잔에 내려놓았지만 제 몫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카디건 주머니에 있는 노쇠 열쇠 위를 맴돌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닷조차도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모퉁이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호가 식탁이 너무 지저분할 때 청사진을 스케치하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램프는 나무 큐면에 노란빛 원을 드리웠습니다. 서랍에는 크림색의 희미한 파란 줄이 그어진 편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고 펜 뚜껑을 열고 잉크가 흐르도록 했습니다. 정호 씨. 저는 천천히 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강하면서도 부서진 느낌이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굳건히 섰어요. 서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의 요새를 온전히 지키는 대가는 우리 딸이 제게서 더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네요. 해는 흔들림 없이 하지만 무겁게 종이를 긁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눈빛, 그녀의 손이 맴돌았지만 제 손을 만지지 않았던 방식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절박함으로 날카로웠던 것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의 제 침묵에 대해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의 매력을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외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뭐가 가장 아픈지 아세요? 정호 씨. 그들의 탐욕이 아니에요. 그들이 테이블 위로 밀어보낸 종이가 아니고요. 아픈 것은 우리가 동화와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로 키운 우리 아이가 저를 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캔은 페이지 위에서 균형을 잡았고 눈물이 조용히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이에 작고 어두운 얼룩을 남겼고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원을 그리며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당신은 바람과 소금에 맞설 수 있는 별잔들을 지었죠. 당신은 폭풍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벽은 어떻게 짓나요? 당신이 읽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그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 밤 저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양보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잃게 될 거예요. 주전자는 부엌에서 희미하게 휘파란 소리를 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따르는 외로움을 감당할 만큼 제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의 동반자였고 저의 나침반이었어요. 이제 저는 여기 홀로 앉아 마치 종이가 대답이라도 해줄 것처럼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멈췄고 잉크를 바라보다가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침묵이 갑옷이라면 왜 제 어깨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죠? 격에 걸린 시계는 늦은 밤까지 똑딱거렸습니다. 제 차는 식어 있었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컵은 제 맞은편에 놓여 있었고 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적고 손가락으로 주름을 눌렀습니다. 제 본능은 그것을 봉투에 넣어 마치 우편물이 여전히 죽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소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접힌 편지를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정호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썼던 편지들의 늘어나는 더미 위에 놓였습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제 마음의 한 조각, 제 의심, 제 반쯤 말한 고백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것들은 슬픔과 회복력의 일기를 형성했습니다. 보내지 않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한숨처럼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호가 한때 벽과 창문, 방과 지붕을 만들기 위해 종이에 선을 그렸던 그 책상을 바라보며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들은 제 청사진이었고 제 침묵은 제 벽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차가워진 차를 싱크대로 가져가 컵을 헹궜습니다. 노쇠 열쇠가 제 옆에 놓인 조리대에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열쇠를 다시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무게는 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저를 지탱해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편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만졌습니다. 잘 자요, 정호 씨. 저는 속삭였습니다. 요새는 여전히 서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건축가도 휴식이 필요하죠. 저는 램프를 끄고 밖의 장미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제외하고는 집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밤의 침묵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는 일련의 작고 꾸준한 발걸음들처럼 쳐졌고 닭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저는 그의 사무실에서 3번 만났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책과 레몬 오일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서류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그는 각 종이를 마치 벽에 추가하는 돌멩이처럼 바루었습니다. 먼저 증서들, 그는 군청의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시 등기할 겁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연결이 틈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뒷문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줄줄이 서명했고 제 펜의 각 획은 재확인이었습니다. 공증도장이 쿵 소리를 내며 찍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새로운 삶의 북소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HIPAA 양식들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것들을 책상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이것들은 의료위기 시 누가 당신을 대변하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당신의 의료 대리인을 분명히 해두었지만 갱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이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영희가 당신의 주 대리인이 되고 당신의 주치의가 보조 대리인이 될 겁니다. 저는 서명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숨을 참았을 뿐입니다. 펜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장은 다시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용 동결이 이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확인을 들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에퀴팍스, 트란스유니언, 엑스피리언,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상담원들은 확인 코드를 읊었고 각각은 비밀번호처럼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파란 잉크로 코드가 적힌 종이 족지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어떤 문의 잠금 장치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편지들도 준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에게 각 페이지 아래에 서명하게 한 후 그것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녹색과 흰색 카드가 이미 앞에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송 영수증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배달 증거, 행동 증거. 3번째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펜을 들 때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선생님이 아이의 맞춤법을 교정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호한 확신으로 움직였습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각 녹색 영수증을 부엌의 코르크 게시판에 앞정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한때 학교 사진, 쇼핑 목록, 그리고 학부모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한영의 스님 갤러리 벤 한슨을 보여주었습니다. 닭각은 생존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줄을 서 있었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정호의 손이 제 손을 안정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바깥 세상은 반응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시내은행에서 넥타이를 풀고 턱을 굳힌 채 폭풍처럼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인가를 이체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최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부동산 계좌 중 하나의 우편 주소와 수혜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동결 등기된 증서 그리고 변호사 규칙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것을 위험 신호로 간주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경보를 울리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절차를 통한 정의, 망치 소리도 소리 지름도 없이 오직 종이, 도장, 서명 그리고 시스템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은행 창구에 서서 직원이 그가 굽힐 수 없는 정책들을 설명하자 그의 매력이 부서지고
그가 완성할 수 없는 양식위에 펜을 쓸모없이 든 채 그의 좌절감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쏟아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집에서 저는 코르크 게시판 앞에 서서 깔끔한 줄로 앞정 박힌 녹색 카드 위로 손가락을 훑었습니다. 공중도장의 각 쿵 소리, 신용기관의 각 코드, 반송된 각 등기우편. 함께 그들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연습한 것처럼 단조로웠습니다. 민준이 그러는데 은행이 실수를 했대요. 바로잡을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고 그 전에 민준에게 썼던 것과 같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최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줘. 나는 직접 서류나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믿지 않는군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코르크 게시판에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핀머리가 제 피부 아래 작은 모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의 엄마로 남기 위해 너를 충분히 믿어.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서명할 수 없는 이유야. 언젠가 내가 그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빠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게시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를 끓이고 다시 두 컵을 들고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텅 빈 잔을 응시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새는 버텨냈어요. 폭풍이 몰아쳤지만 벽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밖의 장미는 바람에 구부러졌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은 썼지만 저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의 꾸준한 똑딱거림을 제외하고는 침묵은 더 이상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질서에 의해 전달된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는 절차를 통해 종이와 잉크가 존엄성의 조용한 포효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엌불을 끄기 위해 일어섰을 때 녹색 영수증들은 램프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안을 따라 늘어선 등대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폭풍이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신호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이 그어졌고 저는 그것을 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한 숄처럼 현관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호스를 손에 들고 계단 끝에 서서 정호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장미에게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뿌리 가까이에 잎에 물이 튀지 않게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웃의 웅성거림에 맞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연석에 다가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주던 덤불을 마저 끝내고 노즐을 미세한 물 한 개로 바꾸고 마지막 꽃봉오리에 그것이 내려앉게 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완전히 피어나기를 거부하는 산호색 장미였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진입로가 아닌 보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길에 주차하고 자갈 위 타이어 소리에 극적인 소리 없이 걸어왔습니다. 저는 호스를 잠그고 천천히 감으며 제 호흡이 일정한 리듬을 찾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가 올려다보자 그녀는 대문에 서 있었고 손가락을 걸쇠에 걸어놓고 마치 제가 너무 빨리 눈을 깜빡이면 사라질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허리 높이의 울타리, 그리고 어떤 겨울보다 길게 느껴진 한 달의 뿌리가 기억했어. 그녀는 개문을 열고 들어왔고 가시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현관에서는 방충망문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협이었습니다. 제가 뭘 좀 가져왔어요. 그녀는 작은 갈색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레몬과 생강을 보았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제가 마시는 차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에 무언가가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가장 위쪽에 앉았고 그녀는 한 칸 아래에 앉았습니다. 가깝지만 닿지는 않는 거리. 홍관조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빨간색으로 번쩍이더니 떡갈나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와 얘기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최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는 화를 냈어요. 제가 그와 우리의 미래 대신 엄마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저의 엄마를 늑처럼 느껴지는 계획보다 선택한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저는 손을 접어 엄지손가락을 치마 자락에 얹은 채 있었습니다. 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니? 저보고 순진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그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녀는 그때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공간을 원해서 나는 그것을 준 것뿐이야. 저는 차를 마시기 위해 차려진 테이블처럼 고요함이 우리 사이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응시했습니다. 엄마의 문장이 계속 들려요. 믿는 것과 서명하는 것은 같지 않다. 그 말을 미워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한 번 웃었습니다. 부서질 듯 하면서도 동시에 용감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왜 엄마가 서명하기를 그렇게 절박하게 바랐는지 물어봤어요. 그 대답은 예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명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우리의 청구서, 그의 자존심, 좋은 아내라는 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쉬운 문을 원했어요. 엄마의 아니오는 저를 복도를 보게 만들었죠. 바람이 가장 가까운 꽃봉오리에서 몇몇 꽃잎을 들어올려 그녀의 신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쓸어내지 않아 이름을 코트처럼 입는 그런 종류의 압박으로요.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과는 몇 주간의 일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판자를 깔아주었습니다. 나는 그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무라는 옷을 입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야. 나도 그 코트를 입어봤지. 그녀는 다시 마당을 향해 앉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이웃은 어디선가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부드러운 소리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집 건너에서 방충망 문이 삐걱거리며 딸깍거렸습니다. 누군가 발매트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세상은 그 평범한 목록을 지켰습니다. 서연이는 몸을 틀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결혼식 생각이 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꽃들 뒤에 있는 엄마가 보여요. 제가 제 손으로 그 꽃 장식을 옮겼어야 했는데, 엄마가 어디에 앉고 싶은지 물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것을 견뎌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견뎌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포함한 축하를 원했어요. 그것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이 두 진실을 모두 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야 했는지. 그녀는 갈색 봉투에 손을 넣어 레몬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눌러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신탁, 그 작동 원리,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는 더 많은 딸들이 펜을 요구하기 전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건 최 변호사님 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음 주에 엄마를 그의 사무실로 데려가서 등기된 증서사본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종이를 만져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그래, 도움이 돼. 제가 말했습니다. 도장 소리는 공연 없는 망치 소리 같아. 우리는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저녁을 향해 변해갔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서 소금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 어딘가에서 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더 생각해 볼게요. 엄마를 다시 압박하지 않을게요. 화가 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는 약속 못하지만 화와 허락을 혼동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가 아닌 인식이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존중이 노크할 때 문은 열리는 거야. 그녀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으로 그것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그랬던 것처럼 치마를 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느리게 마치 습관을 잊어버리려는 것처럼요. 대문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하는 거 멈춘 적 없어요.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아 공간을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현관불을 켜놓았어. 그녀는 거의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홍건조가 떡갈나무에서 한 번 울었고 밟은 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그녀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스를 집어들었고 노즐을 다시 안개로 바꾸고 마지막 정리를 마저 끝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방충망 문이 여전히 받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열려 있고 조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릇에 레몬을 담고 조리대에 생강을 놓고 분리에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노쇠 열쇠는 제가 그것을 도마 옆에 놓았을 때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그것을 눌렀고 차가운 금속을 느끼며 저를 모든 방을 가로질러 오게 한 말을 되뇌었습니다. 경계가 사랑을 살게 해. 주전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잔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 잔은 저를 위한 것, 한 잔은 우리가 여전히 고치고 있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연이가 방문한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밖의 빛은 밤이 오기 직전에 푸른 빛으로 희미해졌고 장미는 실루엣으로 희미해졌으며 집은 자체의 고요함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고 두 잔을 내려놓았지만 둘 다 마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눈은 벽에 있는 코르크 게시판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녹색 영수증과 도장이 찍힌 종이들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를 사로잡은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압정으로 고정된 사진이었습니다. 노력된 셔츠 소매를 입고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정호. 저는 서랍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공기는 서연이가 가져온 레몬과 생강향으로 희미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단순한 세 줄을 썼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 글자들은 평범해 보였고 거의 어린아이의 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펜을 들었을 때 그것들이 제 안에 닷처럼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줄은 고백이자 맹세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번 접고 정호의 사진 옆에 압정으로 고정했습니다. 가장자리는
마치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것처럼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기억의 그 네모난 사진 속에 영원히 잡힌 그의 눈은 제 눈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과거에게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서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색 영수증, 법적 도장들, 소리 지름 없이 얻은 승리의 증거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진실들을 담은 작은 쪽지 한 장. 어떤 법원도, 은행도, 아이도 혼동할 수 없는. 집은 고요했지만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제 벽과 창문처럼 제가 지키기로 선택한 삶을 틀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스위치를 켜고 빛이 계단 위로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구는 깊어지는 황혼에 맞서 황금빛으로 빛났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장미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서연이가 돌아올지, 그녀가 질문이나 분노, 혹은 조용한 결심을 가지고 그 문턱을 다시 넘어올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밤 현관불은 그녀를 위해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뒤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충망 문은 방 공기를 들이기 위해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닫혀 있지도 않고 침입에 완전히 열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선이 그어졌지만 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호수는 제 발치에 깔끔하게 담져 있었습니다. 이웃의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동네 아래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끝내는 소리. 개가 한번 짖었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 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출구문 근처의 난초 기둥 뒤에 앉아 있었는지, 웃음소리와 사진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지. 그 기억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관 불이 켜져 있고 문이 받쳐져 있는 이곳에 서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사진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야 할 순간의 유령처럼. 하지만 저의 경계가 있는 제 집에서는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원은 닫혔지만 쾅 닫힌 문이 아니라 해안으로 물러가는 조수처럼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안에서 쪽지는 천장 선풍기 아래에서 살짝 펄럭였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세 가지 진실이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공존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는 노쇠 열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진 후 안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압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기로 선택한 삶의 일부로서 보이는 곳에 놓여 쉴 수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희미하게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한 컵에 따르고 다른 한 잔은 테이블 건너편에 두었습니다. 김은 부드러운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한 잔은 저를 위한 것, 한 잔은 기억을 위한 것, 혹은 아마도 희망을 위한 것. 밤이 깊어지자 저는 고요함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부탁한 대로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해냈어요. 나 자신으로 남아 있었고 엄마로 남아 있었어요. 장미는 바람에 잡혀 구부러졌다가 다시 한번 곧게 섰습니다. 현관불은 꾸준히 켜져 있었고 차갑고 어두운 밤에 맞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닫고 빗장을 느슨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닫히지도 항복하지도 않은 살짝 열린 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가슴에 무게 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요새는 여전히 서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불이 켜진 이 집에서 제가 배운 가장 진실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침보다 멀리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소음이 흐리게 하려고 할 때 그것 번개를 걷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삶의 지도를 넘겨주지 않고도 딸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펜 한 자루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문턱에 서 있다면 수많은 생활 기록부에는 서명했지만 실수는 거의 하지 않은 한 여자의 이 말을 들으세요.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초안을 48시간 전에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친절함과 척추를 세운 채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존엄성은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서명을 요구한다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평화가 경계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사랑은 당신을 지워버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방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별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는 햇살, 냉장고에 붙어 있는 목록이 있는 조용한 아침인가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동반자가 되어주고 현관불이 거리를 비추고 주전자가 막 노래를 부르려는 늦은 밤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친절함, 치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절차를 통한 정의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용기를 연습합니다. 우리는 존중을 위해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이제 솔직하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서명하시겠습니까? 한순간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대답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줄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 부엌 코르크 게시판에는 녹색 영수증들이 작은 등대들처럼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정호의 사진은 들보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지었던 그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저의 쪽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결처럼 다가올 날에 대한 저의 허락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를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기적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이해라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들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과 없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집에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서류는 가까이 두고 친절함은 더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이 숨 쉴 수 있는 경계를 선택하세요. 저는 2개의 컵을 들고 테이블에 있을 것입니다. 한 잔은 기억을 위해, 한 잔은 희망을 위해. 현관불은 켜져 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으며 밤은 장미 주위에 부드럽게 감싸여 있습니다.